네, 시청자 여러분, 김민수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 이번 주 굉장히 지난 일요일 저녁이죠. 저는 대구 지역 그 공천 결과가 제일 나중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대구 지역 공천 결과 나오고 서울 지역 서울시장 후보 경선 결과가 중간에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일부는 좀 충격을 받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또 불평 불만이 많이 쏟아지고 또 지지자들은 또 서로 다른 주장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요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사실 좀 충격을 예. 받았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저는 좀 이 공천이 지도부 들어서면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싸웠던 분들 위주로 돼야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그러해야 될 때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4년 만에 돌아오는 선거가 아니라 진짜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기 위한 선거라고 한다면 요소요소에 보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투쟁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지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지켜내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지난번 나왔을 때 제가 대구 같은 경우는 모양새가 보긴 좋지 않다라고 했어요. 예. 왜냐하면 현직 의원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 예,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힘든 지역들은 현직 의원들을 찾아볼 수가 없고 예. 네. 그리고 된다는 지역들은 현직 의원들이 너무나 몰려서 이거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주는 사인이거든요. 예. 네, 국민들에게 주는 사인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보기가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진숙 위원장과 주호영 그 의원이 컷오프 되는 상황으로 지금 종결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이 아니라 당대표께서는 전체 다 경선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네, 전체 다 경선을 하는 방침을 가졌었고 왜냐하면 이게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고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고 지역에서 갈등이 일어나니 그럼 차라리 이게 전체 다 경선을 해서 컨벤션 효과를 갖고 가자 하는 방향이었는데 그래서 대구도 찾으셨죠 사실. 대구도 찾았는데 찾고 나서 바로 이렇게 발표가 나버리니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봤었을 때는 당대표 입장에서 또 그 공간위의 결정을 본인이 흔들 수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공간이 독립성이. 네. 그것도 이정현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정현 위원장께서 이 뒤에를 보시는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지금 연배도 있으시고 예. 지금 이 공관위원장을 마지막 정치의 행보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또 본인께서는 본인 나름대로 이 어떻게든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보수에 어떤 도움이 되는 공천을 하고 싶어 하는 게 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참 누구를 비판하기도 쉽지 않은 노릇인데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큰 그림으로 본다면 이진숙 위원장이 이때까지 보여왔던 행보가 있으니 이 분을 어떤 적재적소에 더 크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정영 공관위원장이 지난 일요일 날 저녁에 그 발표를 하시면서 앞으로 그 컷오프 되신 분들 중에 일부는 국회라든지 또는 국가 기능으로 역할 재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그렇게도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져야 되고 지금 지도부 들어선 지 6개월이 넘었는데 이 기간 중에서도 지금 이미 우리 지지층이라든지 그리고 당원분들께서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없나라는 생각은 지금 수천 번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것도 지금 이게 사실 지자체장 같은 경우도 아직 공천이 확정된 게 아니고 언제든지 룸이 또 열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지역에 후보군이 이것뿐이 없는데 이 후보로는 안 돼. 라고 하면 이거 또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직 다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이 사람이 여기 가서 싸운다면 이거는 가능성이 있어 승부를 내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비단 지자체장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비례에도 또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괜찮은 후보가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설령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거 비례 표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럼 이게 시도의원이라든지 단 한 석이라도 더 갖고 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도 지금 제가 볼 때는 평가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진짜 힘든 지역 같은 경우는
후보 찾기도 쉽지 않은 지역들도 있고 또 된다 싶은 지역은 후보가 너무 몰리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당내에서 어차피 풀어가야 될 숙제인데 그 과정 중에 대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대구를 먼저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되려 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정현 공관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제가 쭉 보면서 느낀 거는 소위 말해서 이 당의 뭐 보수의 심장, 뭐 대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그곳의 중진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준 건 사실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저는 또 이렇게 중진들 안 좋은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 보수는 비례랑 똑같아요. 아니 대구는 비례를 지금 연속 2번, 3번, 4번 받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요, 진짜로 이거 당에 기여를 많이 하셔야 돼요. 당에 정말로 기여를 많이 하셨어야 돼요. 이분들이 투쟁하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은요, 진짜로 내가 너무 세게 지르면 여기에서 지역 민심이 이탈하기도 해요. 예. 근데 대구는 대구에서 당당하게 질러줘야 돼요. 전면에 나서 싸워주셔야 돼. 이럴 때 지금 민주당하고 싸울 때 이재명 욕도 대구에서 하고 민주당 욕도 대구에서 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싸움 전선이 되는 겁니다. 예. 이분들 지금 비례를 한 번 받기도 힘든 비례를 3번, 4번, 5번, 6번 받아온 거랑 똑같아요. 그럼 당을 위해서 진짜로 한 번 정도 헌신해야죠. 이렇게 당이 힘들 때 싸워주셔야죠. 근데 대구 의원이 누군가가 나와서 싸웠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이야기보다는 배신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이런 이야기 해봐야 중진 의원들한테 찍히기뿐이 더하겠습니까만은 변하셔야 돼요. 지금 당이 진짜로 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 지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와중에서도 진짜로 뭐 내가 좀 더 좋은 자리 가보겠다라고 해서 우리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게 과연 좋은 모습인가? 네. 저는 사실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이정현 공관위에서 던진 충격 중에 가장 큰 충격은 뭐 이게 특정인을 거론해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례대표 같은 그러니까 공천을 받으면 거의 당선이 유력해지는 가령 대구 지역을 봤을 때 거기에서 국회의원을 6번 하고 뭐 4번 하고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갈아타면 그 기본 계속하면 3선하면 12년 그러니까 아니 5선 했다 치면 5사 20년에다가 광역자치단체장 3선하면 12년 그럼 30몇 년 동안 그 해당 지역에서 국회의원하고 시장님 도지사하고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30년 정도 그렇게 긴 시간을 그 지역에 있으면서 진짜로 당을 위해서 어떤 당의 발전을 방향을 이끌어 왔는가 그리고 그 지역엔 진짜 진정한 발전을 이끌어 왔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긴 시간을 하다 보면 대한민국이 정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지역 주민들하고는 정이 붙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역에서 오피니언 리더들 같은 경우는 또 가까운 관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대구 전체를 위한 길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공관위원장이었으면 단수공천 주고 끝냈을 것 같아요. 저는 경선도 안 갔을 것 같아요. 예. 경선도 안 가고 그냥 단수공천 주고 빨리 왜냐하면 대구는 된다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진짜로 후보를 모셔와서라도 이 사람이 진짜로 당에 기여할 수 있는 그리고 대구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자를 끌고 와서 그냥 단수공천 주고라도 빠르게 끝내버렸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공관위원장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진숙 위원장이 분명히 이제 이런 투쟁력이나 이런 것들은 검증이 된 부분이 있고 그럼 그렇다라고 하면 더 어울리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고민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전원 경선을 좀 했었으면 하고 계속 권했다. 지금 오늘 저희 아침 뉴스 매거진의 주제이기도 한데 지금 사실은 광역자치단체장을 포함해서 지방선거도 중요한데 이번 그 6.3 지방선거 때 같이 치러질 수 있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여기에도 좀 대비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보도 보면 한 15곳까지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준비가 됩니까 지금?
해야죠. 여기에 이번에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단 한 명이라도 국회 들어가서 민주당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줘야죠. 들어가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한 길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이거 계속해서 대여 투쟁 기간일 거거든요. 다음 총선까지 그럴 거고 다음 대선까지도 그럴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들과 싸워낼 수 있고 그들의 잘못들을 밝혀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부당한 것에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없다. 네, 당내. 아니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의원총회에 들어가시면은 배지가 없기 때문에 뭐 지난번 같은 경우에 뭐 저 부산의 모 국회의원이 어디 감히 여기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뭐 그 뭐 재보궐선거에 좀 투입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여기 당에 필요하고 기회가 있다면 저도 투입해야죠. 네, 투입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많은 분들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투쟁 가능한 분들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투쟁 가능한 분들이 좀 많이 들어와져서 여기에서 당의 체질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는데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죠. 뭐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아까 그 어떤 언론 보도를 보니까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를 선언해서 만약 후보가 되면 4월 30일 이전에 나가야 이번 6.3 지방선거하고 같이 치러지고 5월 1일에서 5월 4일에 사퇴 선언해보면 이건 내년 4월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요 일정상 보면 빨리빨리 정리해 주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아마 여기 4월 말일 전까지 사퇴 안 하는 양아치 짓을 하는 후보들은 이제 좀 줄어들 거예요. 이게 워낙 욕을 많이 먹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만약에 떨어지면 다시 나 돌아와야지. 1년이라도 국회의원하겠다 뭐 이런. 그럼 이게 표가 안 나와요. 제 배수진 치고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살 길 만들어 놓고 떨어져도 그만 돼도 그만 하고 나왔구나 하니까 표가 안 나오는 걸 이제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대다수 사퇴하죠.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 한동훈 비대위에서 국민 추천제로 들어갔던 울산 남구갑의 김상욱이가 지금 민주당으로 갔잖아요. 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기가 막힙니다. 그래 기가 막힌 현상이죠. 이건 뭐,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미 이제 저 재보궐선거 투입을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남구갑은 재보궐선거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 어떤 그런 걸로 보면은 빨리빨리 좀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남구갑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보면은 그 김상욱이 사퇴를 해야지 이제 보궐적으로 확실히 뜨는 거기 때문에 아직 사퇴를 안 했죠. 그리고 지금 이게 대한민국 정치 현 주소다. 이 당에서 저 당 왔다 갔다 거리는 애들이 더 잘 되는. 네. 이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어떻게 제대로 싸워보려고 하겠습니까? 네. 언론 보도에서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주호영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갑 의원이 이번 공천에 좀 불만을 제기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되면 그 자리가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자리가 되는데 거기에 한동훈이 무소속으로 들어와서 무소속 연대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라고 채널A의 신지호가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 2, 3년 정신 전에. 나간 사람이라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수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이런 상황에서 무소속 나와서라도 우리 자리라도 챙기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 주호영 의원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연히 본인 개인적으로 화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분노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진 의원들 나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나만 컷오프 됐나 하는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래도 당에서 육선까지 하신 분인데 당에 그런 피해를 입히는 의사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도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본인 역시도 그러지까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과연 당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네. 이건 그냥 단순한 추측입니다. 이것도 또 어느 다른 언론 보도인데 만약에 한동훈 주호영의 추동 연대가 뜨면 무소속 연대가 뜨면 주동 연대가 뜨면 만약에 대구에 추경호 의원이 만약에 대구시장 후보가 되면 대구 달성이 비잖아요. 거기에 이진숙 후보가 만약에 들어가면 이건 추경호 이진숙 추진 연대가 뜰 수 있다. 이런 또 보도가 나왔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뭐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 근데 지금 사실 이게 공천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추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저는 공천에 대해서만큼 가장 조심히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군가를 내가 확정짓는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어떻게 보면은 많이 빼앗는 경우가 될 그렇죠,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경우에서도 열릴 수 있지만 아까 한동훈과 주호영 의원의 연대는 전 이뤄질 가능성이 0%에 수렴한다라고 봅니다. 거의 네, 없다? 0%에 수렴한다. 거의 네. 없다. 자, 이 과정에서 저도 뭐 이 방송에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지난 8월달 그 전당대회 때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도 그러시고 또 장동혁 대표도 참 힘든 과정을 거쳐서 당 지도부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 지금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죠. 어려울 정도가 아마 그동안 그동안 있었던 지도부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지도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공천 과정을 또 거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관위에서 뭐 전혀 다른 방향으로 튀어버린다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는데 지금 내부에서 보실 때 어떤 어려움이 좀 구체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까? 권력의 분산이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권력의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잘만 활용된다 그러면 이게 나쁜 현상은 아니거든요. 역사 세계사 다 훑어봐도 왕권이 강했을 때 사실 나라는 발전합니다. 근데 그 왕이 똑바로 됐다는 가정하에, 네. 네, 지도자가 똑바로 됐다는 가정하에.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여러분들 말씀 안 하셔도 알겠지만은. 장동혁 대표 굉장히 많이 흔들죠. 네, 지도부를 굉장히 많이 흔들고 그리고 이 당 대표가 뭔가 가자는 길로 안 가죠. 안 가죠. 네. 그리고 이미 수많은 분들이 이미 다음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들도 포착이 된다. 네, 이미 다음 전당대회를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다. 네, 지방선거에 본인들 선거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다음 당권 정쟁에 이미 돌아간 상태이다. 그러다 보니까 당 대표 말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그러니까 지금 선거에서 이깁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건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정도도 물론 예상했던 범주니까 협조 안 할 거라는 것도 예상했던 범주니. 싸우려는 사람들이라도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싸우려는 사람들이라도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이분들한테 이제 계속 읍수하면서 제발 좀 같이 가주세요. 선거 좀 이깁시다. 읍수해서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스타일대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재자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이쪽 말도 들어줘야 되고 저쪽 말도 들어줘야 되고, 근데 이게 중재됐을 때 에너지가 폭발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도저히 중재가 안 되네 이건. 도저히 중재가 안 되는구나 하면 제가 볼 때는 스타일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게 이제 답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직진해야죠. 네, 직진이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할 만큼 다 해봤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실은 만약에 2028년도 총선이 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연임이 되어서 2028년도 총선 공천권을 지게 된다면 당이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다음 공천권, 총선 공천권을 지게 되면은 제왕적 권력 구도가 나올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그때는 내 공천권을 졌잖아요, 당대표가. 네, 그러면 이게 한동훈 때처럼 다 줄 서서 쫓아다니는 형태가 될 거고. 아하. 예. 그리고 한교안 전 대표 때처럼 다 줄 서서 쫓아다니는 때가 나올 겁니다, 그림이. 그러니까 그럴 때만 충성하면 안 된다, 이게. 예. 그럴 때만 당에 충성하면 되냐, 이게. 당이 힘들 때도 충성해야 되는 것이고 당이 어려울 때 더 충성해야 되는 것이지 야 이번에만 충성하면 내가 공천받을 거야 이런 모드로 가기 때문에 당이 계속 무너지는 것이다. 네. 제가 이 방송에서 이런 비유를 자주 해요. 국민의 힘이라는 성이 있는데 거기 성주가 장동혁이에요. 근데 성 안에 있는 귀족들은 재래식이에요. 완전히 퇴행적인 재래식 귀족들이 있는데 이 재래식 귀족들은 성문을 닫고 오로지 성주 괴롭히거나 성주 피곤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성문 밖에 있는 그 지지자들은 장동혁을 외치면서 대표로도 성주로도 만들고 했는데 이제 이 성문을 열고 성주가 성 밖에 있는 지지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또 2028년 그 전투를 위해서 준비가 셋업이 되면 이 분위기가 확 바뀌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 성 밖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 구중 궁궐에 갇혀 있는 것이다. 예. 사실은 궁궐도 아닌데 안에 들어가면 움막인데 뭐 하나 제대로 돼 있지도 않은데 민주당에 다 뺏겨서 그럼 힘도 없는데 이 힘을 계속 분산시켜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게 지금 진짜로 나라가 위기 상황이라는 걸 인지한다면 지금 안에서 이러고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 당 대표나 대통령이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저는 이게 지도자들의 눈과 귀를 가린다. 그러니까 민심 듣지 마세요. 저 아둔한 소리들 듣지 마세요 하고 눈과 귀를 가리고 그리고 우리 말이 맞습니다. 우리 말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자들을 항상 자기들이 권력자들이 쥐고 흔들려고 한다. 꼭두각시처럼. 내가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내가 우로 봐면 우로 보고 좌로 봐면 좌로 봐라. 뒤로 돌아면 뒤로 봐. 그리고 네가 왜 괜히 피곤하게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그러니. 내가 전달해 주는데. 예. 내가 이 민의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 내 말 믿어. 레거시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 돼. 니네 그냥 17% 쩔이야. 그러니까 이거 지방선거 끝나고 니네 살아남고 싶으면 지금부터 발밑에서 기어.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이미 지금 누군가는 이 당의 문제점들을 본 사람들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려고 하고 그리고 이들의 목소리를 대신 외치려고 하고 근데 이 안에 너무 강력해요. 그러니까 한쪽 편만 들 수가 없어요. 이 너무 강력해서 이 현실을 무시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 아사리판이 되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중재를 해보려고 하지만 중재가 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중재가 되지 않는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동혁 지도부가 처한 성 안에 그 재래식 귀족들과의 소통의 문제 또는 협의의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힘들겠네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들 거야만 할 게 아니라 지금 분명히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공천이 좋든 싫든 간에 4월 말이면 끝날 거 아닙니까? 네, 대다수는 4월 중순이면 끝나게 될 것이고 공천이 끝나면 그 지역에서 분명히 지역마다의 바람이 인물 중심으로 불게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이 과정에 또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한 칼이 분명히 있는 분이거든요. 예. 그럼 여기에서 승부수를 한 번 정도는 던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를 뒤집을 승부수를 던질 것이다. 의원들이 뭐라 해도 던질 것이다. 네. 그리고 나서 이 판을 어쨌든 간에 승리로 가져가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질 것을 예상하고 싸우면 되냐. 근데 지금 우리 당의 100명 이상의 의원들은 이미 이건 졌고 전당대회나 준비하자의 모두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그래요. 이런 장수들과 어떻게 싸움을 하겠는가. 이런 장수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순신 장군이 나는 12척의 배가 있다. 니네들은 다 포기했어도. 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라도 있다면 제가 봤을 때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이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게는 큰 어떤 전환의 기회가 올 수 있다. 성 밖으로 나간다는 게 어떤 의미죠? 저는 사실 성 밖으로 나가고 안 나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벽을 허물어뜨려야 된다고 봅니다. 아, 성벽 자체를 그냥. 성벽 자체를 허물어뜨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성에서 지킬 게 없습니다. 이 성 안에는 보수의 가치도 없고요. 네, 그리고 이 성 안에서 뭔가 지킬 만한 것이 없다. 그러면 이건 성벽을 아예 허물어서 국민들과 소통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소통들을 막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근데 막는다고 안 보이나요? 보려고 하면 보이거든요. 근데 보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든다. 밖의 민심을 듣고 이것을 실천을 하려는 사람들을 극우라고 손가락질하고 어디 모자른 사람 취급을 하고 한 줌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좌지우지되는 사람으로 생각하니 그럼 이 사람들이 소수거든요. 그럼 외눈박이 나라에 두 눈 있는 사람이 가면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 계속 비정상이라고 이 내부에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힘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힘을 약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구조를 바꿔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힘들다. 근데 이 구조를 이번 선거에서 못 바꾼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구조. 이 구조는 총선에 바꿔질 것이다. 총선. 아까 말씀하신 장동혁 대표가 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은 뭐 너무 명확하게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힌트를 줄 수 있습니까? 선거 국면에선 사람뿐이 없다고 봅니다. 사람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죠. 지금 코로나 백신 있잖아요. 백신. 곰팡이 백신.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문제 제기를 우리 김민수 최고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하셨어요. 제가 최초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일부 우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쟤네들 지금 싸우기 싫으니까 곰팡이 백신 꺼냈다. 그러면서 또 뭐 가짜 보수다.
저는 이게 우리도 좀 전체 뉴스를 좀 보면 좋겠어요. 갑자기 곰팡이 뉴스를 꺼낸 게 아니라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감사원 결과. 그러니까 백신이 이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추정했던 것과 백신이 이상이 있었다는 게 결과가 나온 건 완전 다른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추정을 가지고 백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음모론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감사원 결과가 나온 거예요. 싸워야죠 이제. 싸워야 되니까 싸우는 겁니다. 팩트가 나왔으니까. 자, 그럼 이걸 가지고도 지금 말들이 많았지만 제가 일단 질렀고 여기에서 또 의원님들이 또 세미나도 개최를 했고 예. 그리고 지금 제가 그 과정에서 여기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들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도 지금 만나 뵙고 여기 대표들도 만나 뵙고 그럼 이 과정에서 지금 이게 또 우리 시민들께서 이 특별법에 대한 것들도 또 계속해서 동의 서명을 받고 계시고 예. 그럼 이게 움직여지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코로나 백신 하나로 이재명 정권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카드입니다. 이거 지금 화력을 집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권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해찬 등등이 50년 이상 가는 정권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까? 이거 조국 사태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트리거가 하나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정권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국민들 정서를 건들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나쁜 짓 한 게 묻혀버리는 거예요. 저게 지금 아무리 항소 포기를 하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리고 사심제를 만들어도 국민들께서 이게 나쁜 거네라고 못 느끼면은 그렇죠. 이건 반응이 없는 겁니다. 지금처럼. 근데 거꾸로 백신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피해를 봤어요. 내가 음식점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했고 커피숍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했고 내가 불안한데 저도 애가 5명 아닙니까? 초등학생 아이들을 나도 불안한데 애들을 접종을 시켰고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애들 불안한데 접종을 시켰고 근데 그 중에서 사지마비가 된 애가 나오고 사망자가 나오고 이거는 지금 온 국민이 분노했던 사건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결과가 감사원 결과가 나온 겁니다. 싸워야죠 이거. 이것만 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줘도 제가 볼 땐 이거 이재명 정권이 붕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가 될 겁니다. 근데 레고시가 이거 안 내보내요. 안 내보냅니다 이거를. 그럼 우리가 알려야죠. 이게 지금 제가 너무 가슴 아픈데요. 이걸 제대로 널리 퍼뜨리는 게 이재명 아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재판 속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윤 어게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진짜 눈에 안 보이신다 그러면 내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 그러니 지금 이런 것들을 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싸우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다. 지금 백신 여기 피해자 모임만요. 이거 지금 피해를 봤다라는 등록만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등록한 사람만 10만 명. 예. 사망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사람들이 2,600여 명이에요. 이 중에서 지금 단 1% 보상받았습니다. 지금 이런 통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제가 그날 이거 발표한 날 신문에 안 나와요. 이거. 그럼 누가 알려야 됩니까? 레거시는 안 알리는데 우리가 알려야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보수 유튜버들께서 이거 집중적으로 다뤄주셔야 된다. 이게 지금 국민들 귀에 들어가고 야 곰팡이 이거 부르기 편하게 이거 가족 협의회들하고 곰팡이 백신으로 언어 통일을 할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곰팡이만 들어있던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도 들어있고 지금 이상물질도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신을 회수하지 않고 그냥 놔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간접살인이랑 똑같아요 이거. 이거 국가적 재난인 거예요. 이것만 진짜로 제대로 끄집어내도 이 국민들 당연히 보상도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상 당연히 받아야죠. 국가적 재난인데 이거. 근데 이분들은 위로조차 받지 못했어요. 국가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이거에 더 분노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난 가족분들 중에 자녀를 잃은 분이 있고요. 자녀가 사지마비가 된 분이 있어요. 이분들 진짜 얼굴에는 분노가 담겨 있는 거고 이분들 얘기하다가 눈물이 터지세요. 이분들 보상 바라는 분들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국가로부터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그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은데 이 말 지금 5년째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같이 싸우지도 못하면 이거를 지금 싸워야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린 또 선거 져요. 네. 또 선거를 집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런 선거를 이겨내야지 우리들이 이 피해자들도 도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국가적 재난을 민주당 입맛에 맞게 이거는 국가적 재난. 분향소 차리고 울어. 이것도 국가적 재난. 그 분향소 차리고 계속해서 시위해. 근데 무한공항 참사는 안 돼. 코로나 백신 안 돼. 이런 게 지금 선택적인 슬픔 아닙니까? 선택적 분노. 선택적 분노, 선택적 슬픔을 자아내는 것인데 진짜 억울한 사람들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 아닌가? 이거 국가에서 강제로 맞게 한 거잖아요. 강제로 맞게 한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예.
근데 이분들의 죽음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이분들 부작용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우리가 민주당과 싸울 수 있는 정말 가장 큰 무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것도 뭐 있죠?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이거 무한 반복해야 돼요. 무비자 입국이요. 무비자 입국. 무비자 입국이요. 네. 무비자 입국. 이거랑 또 연계되면은 중국인 투표까지. 예. 네. 중국인 지방.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싸워야 될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꺼내야 된다. 이 주제들을. 예. 네. 그러면 이게 통계가 계속 바뀌어요. 그럼 또 다른 사고가 있었고 또 다른 사고가 있었고. 그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꺼집어내야 국민들이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억을 할 것인데, 이것을 끄집어내서 싸우기에도 지금 시간이 짧다. 이제 60일 정도인데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무엇인지를 보고 자꾸 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 중요한 힌트도 또 주셨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국민의힘 제 눈에도 참 못났는데, 그리고 뭐 때로 저의 모습조차도 제가 보기에도 못났는데,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 국민의힘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길이 국민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 단 한 분이라도 우리가 설득해 나가자. 우리끼리 분열할 시간은 당연히 없는 것이고, 옆에 나 투표 안 할 거야. 난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어. 이런 분들 옆에 단 한 명씩이라도 설득하자. 그러면 선거 이긴다.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실시간 몇 명이나 보고 계실까요? 지금 한 3,500명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명씩만 설득하면 3,500표 더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싸워야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그리고 이분들 한 분이라도 내가 선거 투표장에 손잡고 내가 데려가겠다. 지금부터라도 단 한 명만 설득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거 성공해 주시면 선거 이긴다. 네. 그래서 이게 못난 모습의 국민의힘이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나아질 것이고 변화가 될 것이다. 짧은 시간 안에 다 바꿔내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바뀌게 될 것이고, 이 힘으로 대한민국 지키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특히 이영풍 TV 애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영풍 우리 앵커님도 항상 나라 위해서 이렇게 정론 펼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예. 네. 풍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